안녕하십니까, 사경입니다. 자, 2019년 서울시 9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어쨌거나 시험 응시하셨던 모든 수험생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고요. 자, 시험에서 간단하게 총평 그리고 좀 해설을 좀 할 텐데요. 일단 시험에서 총평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뭐 서울시는 서울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항상 전통적으로 다른 지방직에 비해서,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문제가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특히 뭐 9급은 그렇게 큰 차이를 내지 않았지만 7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다른 시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7급 국가직과 7급 서울시의 난이도 차이가 분명히 나거든요.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올해 시험에도 조금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서 시험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 원가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원가 CBP 문제 같은 경우에 총 고정 원가가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를 물어본다거나 이렇게 조금 약간 지저분하고 약간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근데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쉬웠습니다. 범위가 분명히 확장돼서 나오긴 했지만 그 확장된 범위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난이도 자체는 옛날보다 쉬웠고요. 대신에 조정 점수를 지금 예측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번 시험은 작년하고 다르게, 과거와는 다르게 서울시가 지방직하고 같은 날 지금 치러졌기 때문에 조정 점수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실제로 결과가 나와봐야 될 텐데, 뭐 저 개인적인 예측은 조정 점수가 후하지 않을 겁니다. 뭐 그렇게 보는 이유가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게다가 지금 서울시하고 지방지가 같은 날 치러졌는데 내가 회계나 아니면 이 시험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싶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서울시에 응시를 했을까요? 지방직에 응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직에 응시를 했을 확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점수라는 건 응시생들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가지고 책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서울시가 조정점수가 후하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제로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후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자, 실제 정답률 낮은 문항 확인해 보면, 지금 공단기 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 5문항이 정답률이 낮다고 나오는데, 근데 이 문항들도 정답률이 뭐 30% 40% 낮은 게 아니라 50%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시험은 수험생들을 좀 괴롭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예년의 서울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험이었고요. 자, 해설은 A형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A형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는 단순히 풀이가 궁금해서가 아니거든요. 아니 뭐 이미 끝나버린 시험인데 이제 와서 해설을 듣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다음 시험을 더 잘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국가직에서도 해설을 좀 길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찍었던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국가직 해설 강의를 듣고 이번에 이런 카페에 이런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사실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좋지 않은 점수 60점 받아가지고 진짜 공부에 대해서 회의감도 많이 들고 이건 내 길이 아닌 건가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해설 강의를 접하고, 그러고 나서 제 자료, 그 다음 제 동영, 객관식까지 다 풀어보았다. 그리고 2달 지난 오늘 서울시 9급에서 이 시험에서 15분에 95점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해설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해설 좀 길게 찍었고, 근데 그 해설을,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 해설이 거의 뭐 2시간? 영상 3개로 찍고 3시간 가까이, 3시간까지 안 되더라도 3개로 올렸는데, 그렇게 찍어서 올렸던 이유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공부법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메타인지입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단순히 그 메타인지라는 게, 이 문제 이 계산이 틀렸구나, 이 식을 생각 못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거지? 혹시 이 개념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프레임을 잘못 구축해 놓은 게 아닌가? 문제 푸는 내 프레임이 잘못 짜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단순히 이 문제 하나를 더 맞추는 거, 같은 문제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고요. 해설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건가, 그걸 파악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 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도 다른 성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그 부분은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찍어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국가직 합격률도 되게 높게 나오고, 실제로 오프라인 수강생 합격률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란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합격률이 나왔는지, 이유가 뭔지
수험생 입장에서 챙겨가야 될 게 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해설 풀이는 제가 모의고사 풀 때 항상 그걸 강조했잖아요. 시간 배분이나 전략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자,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시간 대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말 문제 먼저 되도록 풀어라. 그래서 해설도 똑같이 말 문제부터 할 겁니다. 대신에 이제 해설이 말 문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문제 풀이가 순서대로 안 돼 있거든요. 순서대로 안 나가기 때문에 나는 특정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설, 이걸 내가 왜 틀렸는지 궁금하다 하신 분은요, 제가 밑에다가 이 유튜브 영상 설명에다가 문항별로 시간을 기재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문항 보고 그 시간을 클릭을 하면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바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들으시기 바라고요. 또 참고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 책 안에서 커버가 됐거든요. 거의 95%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책 어떤 책의 몇 페이지, 주로 이제 객관식 회계학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책 어떤 페이지에 유사한 문제, 거의 같은 문제가 있는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내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왜 막상 시험장에서 틀렸지? 내가 긴장해서, 다만 긴장하거나 이래서 틀린 건가? 아니면 이 문제, 원래 그 객관책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잘못 이해하고 개념을 잘못 잡고 있었던 건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뒤에 기재를 해뒀습니다. 자, 말 문제부터 해가지고 2번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2. 차이번가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차이번가는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영역은 아니었는데 서울시 출제가 됐거든요. 1.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이번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자, 차이번가는 뭔가요? 어떤 취득이나 건설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자산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면 그 기간 동안 뭘 부담해야 된다?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이자도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담한 비용, 즉 회피 불가능한 원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다 보니까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개념이 차이원가인데, 자, 그때 이 자산을 취득하는 기간, 그 자산을 취득하는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 실제로 자산을 건설을 하는데 건설하다 중간에 동중에 멈춘 거예요. 멈춘 그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그 자본화도 마찬가지로 중단을 합니다. 이번에서 평소에 제가 강조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 밖으로 나가는 문제들이 분명히 출제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이번 20문제 중에서 이게 가장 범위 밖으로 나갔다고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까지 모두 다 커버하기 위해서 기준서를 달달달 외운다? 말씀드렸지만 기준서가 몇천 페이지라고요. 다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위주로 접근하셔라? 확실한 걸 찾아라, 확실한 거.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아마 처음 들어보시면 생소해가지고 세모일 수 있어요. 그럼 세모로 가죠. 2번.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이본가는 당해 자산원가 일부로 자본화해야 한다. 이게 뭐죠? 특정 차입금에 대한 차이본가. 이건 맞죠? 3번.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이본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영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 가능 차이본가로 결정한다. 자, 이거 뭐냐면 이거 일시운용수익. 자, 일시운용수익은 차감한다고 제가 핵심 이론 요약으로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뭐랑 다르다? 일반 차입원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시운용수익이 생기거나 운용수익이 생기더라도 그러니까 차감하지 않는데,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일시운용수익이 있으면 그건 차감해서 차입원가를 계산한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4번.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재고자산, 금융자산, 유형자산 등에 해당된다? 뭐는 해당 안 된다? 금융자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강조드리고 별도로 객관식 문제로 풀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4번, 이 금융자산이 차입원가 대상의 적격자산이 아니라는 건 별도로 객관식 문제 234페이지 20번 문제거든요. 자, 한국채택국제기술 쭉 해가지고 차입원가에 따라 적격자산이 될 수 없는 것은 해가지고 금융자산은 될 수 없다고, 이거 문제로도 들어와 있고 수업 시간에 이 문제 따로 풀어드렸고, 금융자산이 적격자산이 될 수 없는 게, 이게 이 상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 가능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건물을 건설하는데 건설 기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기계장치나 설비 같은 것도 설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시운전이 필요할 수 있고 막 이러거든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도 재고자산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
차입원가를 자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이라는 건 뭐 건설기간, 취득기간이 없이 그냥 돈 주면 바로 들어오니까 취득에 무슨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별도로 문제도 풀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설사 이게 뭐 1번 자본화 중단 모르겠는데 뭐 2번 헷갈리는데 3번 뭐지 하더라도 4번 이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어드렸고 강조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억을 한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다고요.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것에서는 확실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핵심 이론 요약에다 다 빵꾸를 내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핵심 이론 요약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빵꾸 낸 부분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정확하게 다 아셔야 돼요. 자, 9번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작성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일특특기. 예를 들어 서울시다. 서울시 안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있고 기금도 여러가지 기금, A기금, B기금, C기금, D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유형별 회계실체, 유형별 회계실체를 묶으면 지자체의 재무제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유형별 회계실체랑 여기가 유형별이고요. 유형별 회계실체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 이 여러가지 기금의 재무제표를 합산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지자체죠.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일특특기. 그래서 일특특기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해서 작성한다. 자, 이 경우에 이게 합쳐지면서 얘들끼리 주고받은 거, 일특특기끼리 주고받은 내부 거래는 상계해서 작성을 하죠. 맞고요. 3번 개별 회계실체, 여기가 개별이죠. 자, 이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 거래를 상계한다? 아니죠. 유형별 회계실체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얘들끼리 상계를 하지만 이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다른 애랑 상계를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하부에 있는 애들의 내부 거래는 그 상위 수준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상계를 하지만 개별 회계실체는 맨 마지막 단이잖아요. 맨 마지막 단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다른 회계실체와 내부를 상계해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유형별 회계실체 통합해서 작성할 때는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 내부 거래를 상계하지만 개별 회계실체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하지 않는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역식으로 작성돼야 된다.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 이론 요약에서 이렇게 저 일부러 강조에 의해서 개별 회계실체는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 내부 거래를 상계하지 않는다. 핵심 이론 요약 빵꾸내는 부분에서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 2, 3, 4 가지고 지문 4개 만든 거잖아요. 직접 회계연도 비교 표시한다. 이것까지 합쳐가지고. 자, 13번 다음 중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 유입. 자, 여기서 제가 선급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렸죠. 이게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선급금이나 대여금, 그러니까 선급이라는 게 원래 물건을 취득하면서 원재료를 취득하면서 선급하는 건 영업활동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는 건 거래 상대방이 아닌 경우를 얘기한다 해서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건 투자활동 현금유입이고요. 2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 뭐다? 영업활동 현금유입이죠. 이건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도 말씀을 자주 드렸냐면 이게 논리상으로 지금 맞지 않다. 왜? 아니 이게 원래 과거 회계 기준에서 과거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한다는 건 금융업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업이니까 만들어 놓은 규정이었는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금융자산 기준서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게 좀 논란이 있게끔 돼 있는데 근데 여전히 금융자산 기준서는 개정을 했지만 현금흐름표 기준서는 개정이 안 돼가지고 남아있는 규정이다. 그리고 계산 문제 풀 때 뭐 조심하셔라.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 유입 유출 여기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에 해당하니까 꼭 구분해라. 그리고 뭐가 없더라도 자산의 증감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여기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자산의 감소로 접근하고 여기서 이익이 났다?
자산의 증가로 접근을 해라. 왜? 영업 관련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내용이니까 저한테 강의 들으셨던 분은 이건 틀리면 안 될 문제라고 봐요. 3번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투자활동이고 자기주식 취득, 재무활동이죠. 답은 2번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핵심 이론 요약에다가 다른 기업의 지분사업이나 채무사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을 취득했다는 현금유출,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 그리고 뭐 여기 있죠. 세 번째,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한 현금 유출은 영업활동 현금이라고 별도로 강조하고 빵꾸내서 물어봤었던 내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핵심 이론 요약만 제대로 해도 이번에 나온 서울시의 말 문제는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17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선상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아니죠. 내용연수가 비안정인 무형자산은 매년 그리고 손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상각은 하지 않지만 손상검사는 해야 된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맞죠? 합병을 통해서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인식이 되고요. 3번.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다 선택할 수 있고, 자,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핵심이론 요약이 이렇게 내용연수에 대해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안정인지 평가하고, 자, 비안정인 경우 어떻게 해라? 상각을 하지 않은 대신 손상검사를 수행을 해야 된다. 빵꾸내서 강조했던.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자, 그 다음 19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비교 가능성은 한 보고기업 내에서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관성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아니라고 그랬죠.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은 다르다. 제가 뭐 가지고 설명을 드렸나요? 조정점수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정점수. 회계, 사회, 조정점수를 적용하는 건 일관성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회계에 80점 맞는 게 사회에 95점 맞는 것보다 조정점수가 높다. 일관되지는 않죠. 똑같이 80점을 맞았으면 16개를 맞았으면 점수가 같게 나오는 게 일관성인데 다르다고. 조정점수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조정점수를 적용함으로써 뭐는 가능해지죠? 비교 가능성은 높아진다. 회계 응시한 사람하고 사회를 응시한 사람하고 같이 비교해서 누가 더 실력이 더 좋은지를 비교할 수 있게끔 조정점수를 적용한다. 그래서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은 다르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요. 자, 2번.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된다. 뭐? 육,중,완. 자,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럴 수도 없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완벽한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3번.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특정 보고기업의 재무정보에 근거한 정보형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중요성이다. 중요한 거다. 자, 재무정보 예측가치, 확인가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또는 이 둘 모두가 있으면 더 좋고 둘 다가 있다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핵심이론 요약에다가 자,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진 않다.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 말 문제는요. 제 핵심이론 요약만 제대로 반복을 하셨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이론 요약을 다 여기다 실어놓은 거거든요. 별도의 문제나 OX 문제를 실어놓은 게 아니라 핵심이론 요약만 빵꾸난 부분만 가지고도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고요. 자, 이제 계산 문제로 와가지고 자, 1번. 주께서 서울은 2001년 1월 1일에 건물을 200만원에 취득하였다. 자, 서울은 이 건물에 대해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 자, 공정가치가 180, 105만원이고 자,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서울의 2002년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자, 결산일은 12월 31일이며 재평가 잉여금은 이 경우 대체하지 않는다. 자, 재평가 같은 경우 어떻게 접근해라? 반드시 선 그어놓고 취득할 때 200만원. 자, 근데 삼각자산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삼각대죠. 삼각비가 첫 해 얼마? 5년에 정액법 잔존가치 없으니까 40만원 삼각대고요. 그럼 1년 대 160인데 자, 그때 공정가치가 얼마더라? 180. 그러면 플러스 22,
재평가 잉여금으로 가고, 자, 둘째 상각비는, 자, 180만원 기준으로 잔존 내용수가 4년이니까 4, 46, 4, 5, 20, 45만원이 둘째의 상각비가 되죠. 자, 그러면 180에서 45 빼면 135가 상각 후 원가가 되는데, 이 시점에 공정가치가 얼마더라? 105만원이더라. 그럼 30만원이 감소했는데 30만원 중에서 20만원까지, 이때 인식했 때 20만원까지는 재평가 임경금의 감소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가고, 추가되는 10만원이 단기 손익으로 가는 거죠. 자, 문제에서 물은 건 단기 순수익에 미치는 영향. 자,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죠. 감가상각비 45만원, 그 다음에 재평가 손익 10만원. 이거 제가 주의하라고, 이해 꼭 빼먹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 번 연습했던 문제입니다. 합쳐가지고 55만원, 순손실 55만원. 답은 4번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뭐 객관식으로 연습도 여러 번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핵심 이론 요약에다가 아예 이렇게 했잖아요. 최대원가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똑같이 이렇게 플러스 20 움직이고, 그 다음 삼각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 숫자도 사실 뭐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연도별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보고할 금액하고 단기 순손익으로 보고될 금액.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단기 순손익으로 보고될 금액.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25만원 상각비랑 재평가수 10만원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35다. 연습 여러 번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틀렸다면 기본적으로 핵심 이론 요약에 있는 그 기본 프레임에 대해서 뭔가 조금 연습을 충분히 안 하신 거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자, 3번. 자, 원가. 보기의 자료를 계산한 변동원가 계산 방법과 전부원가 계산 방법 간 영업이익의 차이는, 자, 변동원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전형적인 문제죠. 자, 뭐만큼 차이가 난다?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원가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자, 기초재고 생산량 판매량, 기초재고 없어서 생산량 판매량, 그럼 기말재고 몇 개? 기말재고 200개가 남아있는 거고. 자, 그러면 고정제조 간접원가, 이게 포인트죠. 자,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총 3만원인데 기말재고에 남아있는 고정제조 간접원가는 얼마? 자, 총 200개 생산해서 20개가 남아있으니까, 기말적으로 200개가 아니라 20개죠. 20개 20개가 남아있으니까 몇 프로가 남아있다? 10%가 남아있다. 그러면 기말재고 20개에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10%니 3,000원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3,000원만큼 뭐가 차이가 난다? 영업이익이 차이가 난다고요. 답은 2번이 되죠. 그때 여러 번 연습했던 문제고, 제 객관책에도 뭐 거의 같은 문제 있죠. 뭐 간평사 문제, 가정 문제인데, 자, 똑같이 1200단위 판매량 1000단위 200단위 남았는데, 자, 얼마만큼 변동원가 계산에 전분가 계산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변동원가 계산 방법에서 계산 영업이익에 비해서 얼마만큼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 얘는 아예 증가 감소까지 구분해서 답을 하도록 물어봤던 문제고요. 그래서 고정제조 간접원가 여기에 대해서 1200분의 200 6분의 2에서 40만 이렇게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4번. 주께서 서울은 2001년 초에 보기와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였다. 자, 사채 발행 시 거래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유효이자는 연 6%. 그리고 중도 상환이 없다고 할 때 서울이 사채 전체 기간 동안 인식할 총 이자 비용이 얼마냐. 자, 이거 사채 발행 시 거래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유효이자율. 제가 이거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원래 실무상 유효이자라고 시장이자율이 같지 않다. 근데 우리 수업 목적에서는 같이 쓰는데, 근데 유효이자라고 시장이자율이 왜 다르다? 시장이자율로 할인을 한 금액에다가 뭘 빼서 사채 발행할 때 사채 발행비를 빼서 그 금액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들어온 그 금액하고 미래 현금을 일치는 유효이자율.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은 이만큼이지만 사채 발행비를 빼고 나면 돈이 이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일치시키는 이자율은 유효이자율이고, 이 금액이 일치되는 건 시장이자율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르다. 근데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같다. 수업 목적상으로는 그냥 사채 발행비 없으면 시장 이자율을 해도 유효이자율로 써라.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거래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유효이자, 그러니까 거래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유효이자라는 걸 뭐냐면 시장이자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래 원가 때문에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시장이자율로 가져와서 구한 다음에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거래 원가를 뺀 금액 이만큼이 실제 유입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유효이자율 6% 적용해가지고 단일금액의 현가계에서 0.84, 연금현가에서 1.67. 자, 그러면 액면금액에 대해서는 현가계에서 0.84. 그래서 84만원 되고요. 그다음 이자는 액면금액의 4%, 액면금액 4%면 4만원. 4만원에다가 곱하기
연금연가에서 2.67이니까 2.67 곱하면 47에 28, 64, 24, 26, 428, 90, 1068에 0 2개 붙이면 106800. 그래서 84만원에다 106800 더하면, 여기다 106800 더하면 946800이죠. 자, 그래서 94만 6,800원이 시장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들어야 될 돈인데, 여기서 뭘 뺀다? 사채 발행비 1,500원 빼고 돈이 들어온다고요. 1,500원 빼면 진짜로 들어온 돈 얼마? 94만 5,300원. 그러면 내가 빌릴 때는 94만 5,300원을 빌렸는데 갚을 때는 100만원을 갚으니까 모두 이자다? 해마다 줘야 되는 4만원, 3년 동안 줘야 되니까 12만원도 이자지만 모두 이자로 봐야 된다. 이 차이, 액면 금액하고 실제로 내가 받은 돈의 차이. 빌릴 때 94만 5,300원 빌려가지고 100만원 갚아야 되니까, 자, 700원에 4, 5, 54,700원 더하면 17만 4,700원. 17만 4,700원이 전체 기간 동안 내가 부담하게 되는 총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거의 똑같은 문제. 제 책 객관식 320페이지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채 발행했는데 사채는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을 감안해가지고 9,490원에 발행됐고, 대신에 뭐 액면금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채 발행비로 별도 지급을 했다. 이게 이제 표현만 시장 이자율을 감안하여 9,490원에 발행했다. 이게 뭐냐면 사채 발행비를 고려하기 전에 유효이자는 6%다. 이게 시장 이자율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 표현만 달라졌지 똑같은 문제고, 만기까지 인식해야 총 이자 비용이 얼마냐, 숫자만 다르지 완전히 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책 충분히 연습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5번. 서울의 2002년 초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각 40만원과 4천원이었다. 2002년 중 외상 매출액이 100만원이고 매출채권의 청산 회수액, 매출채권 회수액 나왔습니다. 회수액이 80만원이다. 자,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금액은 3천원. 자,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금액을 59만원으로 추정할 경우 2002년에 인식할 대손상각 비는. 자, 대손 문제에 대해서 별게 없으면 보충법으로 푸는데 제가 세 가지 구분하라고 그랬죠. 매출 총이익률이 주어지거나 매출 총이익이 주어지면 매출 총이익법으로 접근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현금 회수액 주어지면 뭘로 접근해라? 원샷법으로 접근해라. 그게 아니라면 뭘로? 결제안부 보충법으로 가라고. 근데 이거 원샷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원샷법으로 풀면, 자, 기초에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 잔액은 각각 40만원, 4천원 합쳐가지고 매출채권 순액이 얼마? 39만 6천원이었죠. 39만 6천원이었는데 기말에 얼마가 됐나요? 2002년 말에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금액을 59만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금액이 이게 뭐죠? 순매출채권이죠. 그러니까 매출채권 액면이 60만원이었으면 만원은 대손충당금. 그래서 59만원만 회수될 것 같아? 그럼 59만원. 어쨌거나 그게 순매출채권이 되니까. 자, 그러면 39만 6천원에서 59만원으로 매출채권이 증가했죠. 지금 19만 4천원. 20만원 더하면 59만 6천원이니까 19만 4천원이 증가했는데, 자산의 증가니까 왼쪽에 19만 4천원 적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액이 100만원. 외상 매출액 100만원 수익이죠. 그럼 오른쪽에 100만원. 그리고 회수액이 80만원. 돈 들어왔죠. 현금의 증가니까 왼쪽에 80만원. 자, 그리고 대손이 확정된 금액. 대손이 확정된 금액이라는 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죠. 대손이 확정됐다는 건 그냥 뭐하니까 대손충당금 매출채권 상기하는 금액이지, 이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이게 좌우가 같아야 되거든요. 오른쪽 100만원인데 왼쪽은 99만 4천원이죠. 그럼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6천원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6천원이 뭘로? 비용, 왼쪽에 비용.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 T계정으로 풀어도 되지만 T계정으로 풀 수는 풀고요. T계정 풀기보다 저는 원샷법으로 푸시라고. 이거 제 객관식 책 109페이지에 똑같은 문제 있어요. 자, 보시면 2001년 동안 매출채권 12만원, 대손충당금 만원. 똑같죠? 40만원, 4천원 숫자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을 오히려 좀 어렵게 줬죠. 80만원이고 매출액이 4만원 발생했다. 아, 그러면 이건 순매출액이 76만원이다 준 거고요. 자, 매출채권은 4천원은 대손이 확정. 근데 이건 쓸데없는 자료다. 얘처럼 3천원 대손 확정됐다. 쓸데없는 자료고, 매출채권에 대한 미래 현금이 현재 같은 16만원. 이게 뭐죠?
회수 가능 매출점 금액은 59만원. 똑같은 문제죠. 자, 이랬을 때, 자, 현금으로 회사 매출점 금액이 70만원일 때, 단기 비용 예측과 대손생각비는 완전히 같은 문제잖아. 숫자만 다르지. 그래서 이거 그때 마찬가지로 T 계정으로도 풀 수 있지만 원샷법으로 푸는 게 낫다고 원샷법을 여러분 풀어드렸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 객관식 책만 잘 보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계속 보여드리지만 서울시 이번에 제 책에서 거의 100% 커버가 됐거든요. 이렇게 숫자만 바뀐 문제도 되게 많았고. 자, 6번. 자, 주께서 서울은 2001년부터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계약 금액은 20만원, 추정 총 계약 원가는 15만원이다. 자, 계약 원가는 2001년에 20, 2002년에 50%, 2003년에 나머지가 지출되게 추정되고 실제 발생액도 일치했다. 자, 2003년에 완성된 공사는 발주자에게 즉시 인도되었다. 자, 이 공사와 관련해서 서울이 2003년에 인식할 진행 기준과 완성 기준에서의 이익의 차이는 얼마냐? 이 문제는 제 책에서 100% 커버했다고는 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물어본 문제는 없었거든요. 진행 기준과 완성 기준의 차이는 얼마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진행 기준에 의한 이익, 진행 기준으로 보면 되게 쉬운 문제고 진행 기준은 여러 번 했지만 완성 기준과의 차이를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건 뭐 완성 기준은 뭐죠? 한 번의 이익을 인식하는 거니까 그거랑 차익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같은 문제는 냉정하게 따져서 완전히 같은 문제는 없지만 근데 평소에 공부한 그거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자, 완성 기준은 완성됐을 때 한 번에 이익 잡는 거죠. 얼마일까 이익이? 한 20만원 수익이고 15만원 원가. 그래서 2001년, 2002년 공사할 때 이걸 뭘로 잡아놨다가 미완성 공사, 재고자산을 잡아놨다가 마지막에 넘어가면서 이익을 얼마로? 5만원 인식하는 게 이게 완성 기준이죠. 자, 근데 진행 기준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결잔보로. 자, 결과 누적 이익이 얼마가 돼야 된다? 20만원 빼기 15만원. 이게 예상 이익인데 곱하기 누적 진행률. 2003년이죠. 공사 완성됐으니까 몇 프로? 100%. 자, 잔액은 전년도 말 누적 공사이. 전년도에도 5만원 이익 날 거라고 봤고 전년도까지 누적 진행률 몇 프로인가요? 20%, 50%에서 70%. 보충은 얼마? 5만원 곱하기 30%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5만원, 15,000, 33만 5천원이니까 15,000원이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인식할 2003년 이익이 됩니다. 그러면 완성 기준 5만원, 진행 기준 15,000원, 차이는 얼마? 35,000원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제 책에 뭐 진행 기준과 완성 기준에서 이익의 차이를 물어본 문제는 없었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자, 7번. 자, 보기의 원가자를 이용해서 계산한 서울의 단기 매출 원가는, 자, 원가 흐름. 자, 단기 제조 간접 원가 18만원. 자, 여기에 D, DM, DL, OH, MA로 있을 때 단기 제조 간접 원가는 18만원이고 OH가 18만원이고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뭐죠? 그냥 중고죠. 그럼 32만원. 제공품. 이게 제공품인데 제공품이고 이제 제품. 지금 기초 제공품 만원. 기말 제공품 5천원.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왼쪽 합계가 33만원이니까 5천원 빼면 32만 5천원이 되고요. 기초 제품 재고 2만원, 기말 제품 재고 2만 2천원. 그럼 매출 원가는 2천원 빠지면 32만 3천원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아주 전형적인 문제,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계속 연습하라고 했던 게 전형적인 문제죠. 절대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뭐 얘도 뭐 같은 문제 찾으라면 뭐 이렇게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주고 제품, 기초, 기말 주고 단기 총 제조 원가 똑같이 줘버렸죠.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만 물으면 너무 쉬우니까 제가 매출 원가 구한 다음에 판관비 더해가지고 매출을 빼가지고 영업이익 구하는 문제. 이 문제를 물어봤거든요. 이 문제는 이것보다 더 쉽죠. 이 문제는. 자, 8번. 서울은 2001년 중에 지분 상품을 10만 1,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 자, 취득 시 지급한 현금에는 1,000원의 취득 관련 거래 원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은 지분 상품을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FBOCI로 분류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자, 그러면 FBOCI 같은 경우에는 거래 원가를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죠. FEPL은 이걸 별도 비용 처리하지만 거래 원가에 포함을 하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하니까 취득 원가 10만 1,000원이 되는 거고요. 자, 서울은 2002년 2월 초에 지분 상품 전부를 처분하였다.
자, 2001년도 재무제표에 2002년도 재무제표에 상기 지분상품 관련해서 인식할 기타 포괄손익의 변동은 자, 2001년 말과 2002년 2월 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각각 12만원과 12만 5천원이며 처분시 거래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10만 1천원에 취득했는데 2001년도 말에 얼마가 됐나요? 공정가치가 12만원이 됐죠. 그럼 뭐? 이 플러스 19,000원을 뭘로 보낸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그래서 19,000원 증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2월 달에 처분했대요. 근데 처분 시점에 공정가치가 얼마냐면 12만 5천원.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FBOCI 지분상품 선택. FBOCI 선택인 경우에는 뭐 하지 않는다?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대신 처분 시점에 뭐 해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처분, 프레임에서 제가 처분할 때 우리 HC로 평가하는 거, 예에 대해서는 굳이 HC가 같기 때문에 처분 손익이라는 건 뭔데? 장부금액하고 처분대가. 그러니까 처분대가랑 마이너스 장부금액. 근데 이 장부금액을 재측정하냐? HC는 재측정해봤자 HC니까 안 하고, AC는 재측정한다. 그래서 처분 시점까지 상각을 해준다. 감가상각 해준다. 그리고 FV는 어차피 이때 재측정해버리면 처분대가랑 같아지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처분 시점 무조건 재측정하라고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처음부터 재측정하니까 재측정하면서 플러스 5가 된다고요. 그리고 처분 손익은 없고. 그래서 19,000원 플러스 되고 5,000원 플러스 됩니다. 기타 포괄 이익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분상품이 되게 쉬워졌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낮다고 그랬는데 되게 쉽게 출제가 된 케이스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이 마찬가지로 제 핵심 이론 요약에다가 똑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자, 주식 1,000원에 취득해가지고 2003년 1,500원 처분했을 때, 이때 이렇게 1,500원 처분했을 때 기타 포괄손익으로 얼마가 보고가 되는지, 이거 처음에 취득했을 때 여기는 플러스 400원 되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00원 되고, 처분할 때 재측정해주니까 플러스 300원 된다.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 이거랑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핵심 이론 요약에서 연습을 했던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10번. 보기는 서울의 2018년 1월 1일 자본 관련 자료이다. 2018년 5월 초에 보통주 200주를 주당 4,500원에 발행, 유상증자하였으며 11월 말에 자기주식 100주를 주당 6,000원에 현금 취득하였다. 자, 2018년 또 당기순이익이 50만원이었다면 2018년 말 자본총액은 얼마냐? 자, 자본총액의 변동을 물어보는 문제 여러 번 연습했던 거죠. 자, 자본총액 변동. 원래 이제 기초에 1,33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변하냐? 자, 5월 초에 주당 4,500 유상증자하면 자본 증가하죠. 왜? 돈이 들어오니까, 유상이니까. 자, 얼마 들어오나요? 200주 4,500원. 그러면 그러니까 0000 90 9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플러스 90만원 들어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1월 말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 자기 주식 취득하면 자본은 감소. 왜? 돈이 나가니까. 6,000원에 100주니까 60만원. 자, 그리고 2018년 또 당기순이익이 50만원. 이익 났으면 그만큼 이익여금 증가, 자본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90만 빼기 60만 플러스 50만 하면 80만 증가하는 거죠. 1330에다 80 더하면 1410만원. 답은 2번이 되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 객관식에서 여러 번 연습했던, 그래서 뭐 비슷한 문제, 자본총액에 미친 영향 해가지고 똑같이 자기주식 취득, 그 다음에 유상증자, 당기순이익 보고, 나머지 뭐 자기주식 소각도 있고 막 이러지 말고 문제 풀어봤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을 하죠. 자, 7번. 주식회사 서울은 2017년 3월 1일에 기대당치 A를 360만원 취득하여 원가 보형을 적용하고 있다. 자, 2018년 기대당치 A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기존의 연수학계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면 2018년 또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자, 원래 이제 연수학계법 이거 회계 변경 여러 번 했던 거죠. 연수학계법 했을 때 2018년 초 장부금액 얼마? 자, 2017년 감가상각비는 360만원 곱하기 연수학계법 5년이면 1, 2, 3, 4, 5 더해서 15 분의 첫 해니까 5. 자, 근데 취득일이 3월이죠. 그래서 10개월만 보유하고 있었으니까 12분의 10 하면 상각비는 얼마? 이게 3분의 1이고
3분의 1을 하면 120만원. 120만원 곱하기 12분의 10. 그러면 100만원이죠. 그래서 첫 해 상각비가 100만원이고, 자, 그러면 2018년 초에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될 거다? 260만원인 거죠. 자, 260만원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정액법으로 변경한 거죠. 자, 그럼 전진법 써가지고 정액법. 자, 정액법. 내용연수가 몇 년일까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지저분해지는 게 이 내용연수가 지금 몇 개월 지났죠? 전체 5년 중에서 10개월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남아있냐면 4년하고 2개월. 4년하고 2개월인데 4년 2개월이면 뭐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월로 바꾸자고요. 4년 2개월이면 48개월에 2개월이니까 50개월. 잔존 내용 연수가 50개월이거든요. 50개월. 50개월 분의 1년 12개월. 이게 2018년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0분의 12 하면 5, 5, 25, 5, 20. 52만원에 곱하기 12. 52 곱하기 12 하면 2는 4, 5, 20. 그 다음에 52, 62만 4천원.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해요. 이게 이제 서울시가 좀 지저분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저분하다고 그러는데, 계산기 없는 시합에서 꼭 이렇게 내야 되냐 싶긴 한데, 근데 계산은 좀 지저분하지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연수학계법에서 평균법, 정액법으로 변경해가지고 삼각비 계산하는 거 뭐 여러 번 했던 문제고요. 다만 이제 내용 연수가 좀 지저분하게 나왔다. 이것 때문에 계산이 좀 지저분했다. 이 차이뿐입니다. 자, 12번. 이 문제가 개중에 좀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에 해당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사실 이것도. 자, 보기는 서울의 2018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이다. 2018년 말 유동비율이 150%일 경우 자본금은. 자, 유동비율은 뭐죠?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그래서 자산, 이렇게 재무제표 있으면 비율이 항상 안정성 비율이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자, 이게 150%다. 자, 그럼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거. 유동자산 현금, 유동자산이고, 매출채권. 그 다음에 미수금, 못 받고 있는 거. 그리고 재고자산. 까지가 유동자산이죠. 유동부채는 매입채무. 유동부채 이렇게 표시해볼까요? 매입채무. 유동성 장기부채도 유동부채죠.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사채는 장기부채, 장기충당부채도 장기부채. 비유동부채고요. 자, 그러면 유동부채가 지금 얼마냐면요. 매입채무랑 유동성 장기부채 합쳐가지고 40만원, 단기차입금 합치면 60만원이에요. 유동부채가 60만원인데, 유동비율이 150%라는 거. 유동자산이 얘의 1.5배란 거죠. 1.5배면 유동자산이 총 90만원이 돼야 된다고요. 자, 유동자산이 90만원인데, 지금 현금 15만원, 매출채권 20만원, 그 다음에 미수금 10만원, 합치면 얼마인가요? 45만원이죠. 45만원에 재고자산까지 더한 게 얼마다? 90만원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재고자산 얼마다? 45만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재고자산이 45만원인데 자본금이 얼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 돼야 되는데, 자산은 지금 유동자산이 90만원이고 비유동자산 뭐 있나요? 비유동자산이 건물 있죠. 110만원 더하면 얼마? 자산 총액은 200만원이 되고요. 부채는 얼마일까요? 부채는 지금 유동부채 우리 60만원 구했죠. 유동부채 60만원에 비유동부채가 사채 50만원, 장기충당부채 30만원 합쳐가지고 80만원. 그럼 14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200, 부채가 140, 그럼 자본은 얼마다? 자본은 총 60만원이 되죠. 자, 근데 자본금하고 이익여금, 자본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게 60만원이라는 것. 자본금이 얼마다? 25만원이니까 합쳐가지고 60만원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자, 그래서 비율 분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는데 좀 계산에 시간이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말 문제가 좀 좁고 5문제였나요? 말 문제가 좁고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걸 좀 건너뛰거나 이래가지고 좀 정답률이 낮을 수는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14번. 서울은 단기에 생산한 제품을 전량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 단위당 변동원가는 450원이고 공원이익률은 25%다. 자,
총 고정원가는 생산량이 1,500단 이하일 경우에 18만원, 1,500단 초과일 경우 24만원이다. 목표의 6만원 달성한 생산 판매량 얼마냐.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정원가를 범위로 줬어요.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객관식 때 뭐 풀어보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하는 유형일 수 있는데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근데 이거 충분히 좀 응용해서 풀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거 원래 FM대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변동원가 450원. CVP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공원이익. 자, 공원이익 25%, 4분의 1이니까 그럼 공원이익은 얼마일까요? 자, 변동원가가 450원이었거든요. 자, 공원이익은 제품 판매 가격 마이너스 변동원가 450원 해가지고 공원이익이 나오는데, 이 가격 대비 공원이익률이 25%. 그럼 변동원가율은 75%라는 거죠. 75%, 즉 4분의 3이 450원이라는 것. 4분의 3이 450원이라는 것. 4분의 1은 얼마? 3분의 1인 150원. 그래서 공원이익은 150원이 되고 판매 가격은 600원이 되는 거죠. 판매 가격이 600원이니까 원가 450원 빼서 단위당 공원이익은 150원. 공원이익률은 4분의 1, 2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50원, 하나 팔아서 150원씩 남는데 목표이익 6만원을 달성한다? 자, 그러면 고정원가 플러스 목표이익을 공원이익을 뽑아내야 되는데 고정원가가 18만원인 경우가 있고 24만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다 구해보죠. 18만원일 때는 몇 개를 팔아야 되냐? 고정원가 18만원이라면 18만원 플러스 목표이익 6만원까지 건져야 되거든요. 24만원을 건져야 되는데 하나 팔 때마다 얼마씩? 하나 팔 때마다 150원씩 남는데 그걸로 24만원을 건지려면 24만원 나누기 150, 24만원 나누기 150 했을 때 1, 그 다음에 900, 6 해서 1600개가 손익분기점이 돼요. 자, 근데 1600단위가 되면 지금 고정원가가 18만원일 때는 언제다? 1500단위 이하일 때 18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500단위 이하일 때 고정원가가 18만원이고 그때 몇 개를 팔아야 되는 1600개를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1500 단위를 만들어서 1600 단위를 팔 수가 없죠. 그래서 1500 단위 이하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손실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면 1500 단위를 초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1500 단위를 초과하면 고정원가가 얼마다? 18만원이 아니라 24만원. 그럼 몇 개 팔아야 되냐? 24만원 플러스 6만원을 150개로 건져야 되거든요. 150원씩 팔아가지고 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30만원인데 하나 팔 때마다 150원씩이니까 몇 개? 2000개를 팔아야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고정원가가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 이게 소위 말하는 무슨 원가죠? 계산식 중고정원가죠. 중고정원가가 주어졌을 때 CVP를 구하는 건 사실 우리 공무원 수험범위 바깥이었어요. 일반적인 공무원 수험이 바깥이고 연습해본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서울시가 약간 이렇게 범위가 벗어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까 차이본가 2번 문제였나요? 차이본가 말로 물어보는 문제랑 그 다음에 CVP 분석인데 고정원가가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좀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울시는 서울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딱 봤는데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패스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 정도 틀려도 된다고요. 전체 문제에서 패스가 되는 문제 이 정도 하나거든요. 패스가 되는 문제고, 근데 뭐 논리적인 접근을 하면 풀 수는 있었던,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문제를 풀어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려 저한테 수업을 드렸던 분의 이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예요. 한 문제 틀려도 됩니다. 자, 15번. 자, 보기는 유통업을 하는 주식회사 서울의 2009년 결산 일의 재고자산 자료다. 자, 서울은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9년 결산 일에 서울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자, 재고자산 저가법 뭐랑 비교한다? 원가랑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능 가치는 판매가에서 판매비 뺀 거. 그럼 자, 얘는 순실현 가능 가치가 250에서 100원 빼면 150, 얘는 400, 얘는 150.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 평가손실을 인식하죠. 자, 200, 150 얼마 인식하고 평가손실 50원 인식하고요. 개당. 자, 개당 50원이니까 40개면 5, 4, 20에서 2,000원인 거고요. 자, 나는 400원, 400원 같으니까 평가손실 인식할 거 없고, 다는 100원, 150원 순실현 가능 가치가 원가보다 높으니까 인식할 거 없고, 그래서 평가손실은 2,000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연습했던 다른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가 나왔죠. 우리 막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습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고자 평가수는 얼마인가 해서 원재료, 제품. 이 경우에는 원재료가 제품이 된다 해가지고 원재료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제품에서 발생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 얘는 다 상품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비교해서 풀 수 있는 되게 쉬운 문제였습니다. 쉽게 나온 문제고요. 자, 16번. 서울은 2001년 초에 구축물을 취득해서 사용을 시작하였다. 구축물의 취득대금 2001년 초에 10만원 지급하고 잔금 20만원은 2002년 말에 일괄 지급하기로. 그래서 2년 뒤에 지급하기로 했고요. 이는 일반 신용기간을 초과해서 이연하는 거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겠죠. 자, 서울은 구축물에 대해서 내용요소 5년 경과 원상 회복을 해야 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상 회복에 3만원의 원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복구 충당부터 인식해야 되죠. 자, 구축물 취득 시 유효이자율과 원상 회복 의무 측정 시 할인율이 모두 5%일 때 구축물과 관련해서 서울이 2001년에 인식할 금융비용 총액은 얼마냐? 자, 일단 취득 원가. 자, 잔금 20만원을 2년 뒤에 주기로 했는데 얘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요? 얘를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죠. 대금 지급 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자, 그럼 2년 뒤에 줄 20만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다? 기간 2년에 연금용가계에서는 0.78. 기간 2는 0.91이죠. 기간이 0.91, 기간 5가 0.78이니까 이 기간 0.91이니까 20만원 곱하기 0.91 하면 2일은 2, 298. 취득할 때 18만 2천원이 원가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뭘 인식해야 될까요? 2년 동안 18,000원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은 거 2001년 인식할 금융비용, 이자 비용 총액을 물었는데 자, 현재 가치 할인해준 여기에 대해서 18만 2천원 곱하기 5%. 5% 하면 얼마? 9,100원이죠. 그러니까 얘 10%면 18,200원인데 5%니까 298, 2일은 2. 9,100원을 첫해 이자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복구충당부채는 5년 뒤에 3만원. 근데 현재 가치는 곱하기 0.78이 되죠. 3만원 곱하기 0.78 하면 38에 24, 37에 21, 23. 그래서 23,400원. 23,400원이 복구충당부채로 잡히고 여기서 해마다 5%씩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5%니까 2,340원의 절반이니까 2일은 2, 2일은 2, 27에 14, 1,170원. 그래서 이 두 가지 합계가 이자 비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1,270원. 1,270원. 답은 1번이 되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현재 가치 가지고 현재 가치 할인해서 이자 비용 인식하는 건 매번 했던 거고 복구충당 부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했잖아요. 이렇게 복구충당 부채 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총 금액이 얼마냐. 이때는 우리는 더 훨씬 복잡한 뭘 했었냐면 저 금융비용 플러스 원가 계산해서 감가상각비 이것까지 다 해주는 문제였는데 그것보다는 더 쉬운 문제에 해당하고요. 자, 18번. 서울의 2003년도 재무제표에는 보기와 같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오류 수정 전 서울의 잉여금이 67,000원일 때 오류 수정의 영향을 모두 반영한 서울의 2003년 말 이익여금은 얼마냐. 단 오류는 모두 중대하며 법인세는 없다. 자,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그림 그리라고 그랬죠. 자, 2003년에 2002년 말 재고자산 기초재고자산 과대계상이 3만원 돼 있고 3만원 늘어나 있는 거고요. 이제 3년 말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만원 돼 있다. 자, 잉여금에 미친 영향 어떻게 산다고 했죠? 전체 여기까지 길이다. 그래서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 그래서 3만원 좁아졌고 2만원 넓으니까 만원이 줄었겠지만 잉여금은 누적해가지고 최종 길이. 그래서 얼마가 돼 있다? 2만원이 과대계상 돼 있다 지금. 그래서 잉여금이 2만원 과대계상 돼 있으니까 뭐 해야 되고 2만원 감소시켜야 되고. 자, 나 2001년 초에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될 수선비 8,000원을 기장채 장부금액에 가산해버렸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자, X1년, X2년, X3년. 자, 회정수로 접근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했냐?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되냐? 수정하면 어떻게 되냐? 자, 어렵다면 이렇게 회정수 접근하시고요. 자, 회사가 어떻게 해버렸다? 2001년 초에 비용으로 인식했어야 할 수선비 8,000원을 장부금액에 가산해버렸다. 2001년 초에 장부금액에다가 가산을 해가지고 8,000원을 자산의 취득원가에 추가 후속원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쓸까? 해마다 뭐를 쓸 거다? 감가상각으로 인식했을 거다. 얼마씩? 4년 동안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이니까 2,000원씩. 그래서 회사는 2,000원씩 비용으로 인식한 거예요. 자, 비용을 인식했는데, 자, 근데 바르게 하면 어떻게 썼다? 2001년에 8,000원 인식하고 끝났어야 된다고. 8,000원 인식하고 끝났어야 됐는데 2,000원씩 인식했다? 그럼 수정은 정해서 회를 빼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6 수정하고 빼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토탈로 얼마를 수정했나 누적해서 지금 마이너스 2,000원만큼 수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회사는 여태까지 6,000원만 비용을 인식했는데 바르게 하면 8,000원을 비용을 인식했으니까 누적해서 2,000원만큼 잉여금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인해서 2만원 줄어야 되고 감가상각비, 이 수선비로 해서 2,000원 줄어야 되니까 22,000원이 줄어가지고 67,000원에서 22,000원 빼면 45,000원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류 수정 많이 연습했던 문제 유형이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 우리 오류, 이렇게 재고자산에서 이런 오류 있으면 어떻게 반영해가지고 이익잉여금 영향을 미치는지 연습을 여러 번 했던 문제죠. 자, 이렇게 재고자산 가지고 연습을 했고요. 뭐도 했냐면 수선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문제. 저 수선비에 대해서 일상적인 수선비 5만원을 자본조치로 회계 처리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 저기서 이제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긴 했지만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번 연습을 했고 회종수로 직관으로 풀 수 있으면 직관으로 하고 안 되면 회종수로 하고 여러 번 연습을 했던 문제입니다. 자, 20번. 보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표의 내용이다. 일반 수익은 자, 지금 재정운용표 항목들 주어지고 수익 물어봤는데요. 자, 어떻게 순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외워라? 사물함을 프리하게 배분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순환한 결과 이렇게 바뀌었더라. 자, 근데 이건 국가배계고 지자체에게는 뭐 푸사 예쁜 건 비일비재 하더라. 비교한 세계의 일반 수익. 자, 이렇게 해서 이 일반 수익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순원가 18만원 정부에게 재정운용표에서는 비용 마이너스 수익이니까 비용 원가 18만원에서 관리운영비 22만원 더해주고요. 자, 비배분 비용은 더하고 수익은 빼주니까 플러스 만원이죠. 만원 더해서 자, 그래서 재정운용 순원가가 얼마가 된다? 다 더하면 41만원이죠. 41만원인데 뭘 물어봤냐면 일반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재정운영 결과를 줬습니다. 15만원이라고. 그래서 수익이니까 빼주는데 얼마가 빠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A, B를 주고 C를,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학 운용한 게 이거라고 했잖아. A, B에서 C를 구하는데 C를 물어보지 않고 뭐 C를 줘버리고 A나 B를 물어보는 게 응용이라고. 지금 이게 딱 그거죠. 41만원에서 얼마를 빼면 15만원인가요? 26만원이 일반 수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얘도 마찬가지로 풀이배분 순환 결과 외우고 푸사 비일비재 외웠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죠. 얘랑 관련해가지고 뭐 비슷한 문제들 많이 풀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똑같이 해가지고 사업총원가 관리운용 비배분 주고 여기서 일반 수익을 주고 나서 이렇게 사업순원가, 재정운용순원가, 재정운용 결과 계산하다고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이걸 물음표로 주고 그 다음에 얘를 줬던 거꾸로 물어본 약간 그 정도 응용은 일어났지만 이건 뭐 충분히 응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해설을 마치는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설을 보는 건 단순히 이 문제의 풀이 이게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이걸 알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틀린 이유가 뭘까,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까, 다음 시험에 났을 때 절대 이걸 틀리지 않으려면 뭘 공부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반복해야 되나. 실제로 지금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 이론 요약에서 많은 문제 다 나왔고 계산 문제 중에서도 몇 문제 나왔고 그 다음 객관식에서도 다 겹치고 겹치지 않았다 하는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아까 그 CVP 분석. 그리고 뭐 굳이 따지자면 아까 뭐였죠?
공사 진행 기준하고 완성 기준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정확히 일치하는 문제 없다. 그 정도 빼놓고는 거의 다 객관식에서 커버가 됐던 문제거든요. 설사 그 두 문제를 틀린다고 하더라도 90점 정도는 나와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실제 뭐 서울시 90점 나오면 그럼 합격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범위를 막 넓히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제가 하라고 하는 것들 충분히 그것만 반복해도 충분히 합격권까지 올라오는 점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험 제도에서는 중요한 게 회계학을 고득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회계학은 고득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줄이는 거. 처음에 아까 그 두 달 만에 95점 맞았다고 하는 그분 그 답글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요, 95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냐면 15분에 90점 됐다고 했다고요. 그 15분이 중요하다고요. 항상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 물론 이제 2022년부터 시험제도가 바뀌면 그땐 전략이 바뀌어요. 하지만 2022년까지 기다릴 거 아니잖아요. 당장 내년 시험 붙으셔야 되니까 전략을 잘 수립하고 항상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좋지 않은 결과를 얻으신 분은 꼭 자신의 위치, 그 메타인지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다음 시험에서는 내가 목표점하고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냐,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거냐, 전략을 잘 세우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꼭 다음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